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얻는 인간관계의 결정적 비결, 데일 카네기와의 티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관계론과 행복론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네요. 21세기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에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 말하는 인간관계론이 얼마만큼의 감흥이 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지만 책을 펼치자 제 생각에 대한 오류에 곧바로 굴복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인간의 모든 직업이나 활동이 인공 로봇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지배당하게 될 텐데 AI가 근접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아주 미묘한 감정과 감성을 위로해줄 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김수연 선생님이 옮기셨고 미다스 북스에서 출간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나 걱정, 초조, 불안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얼른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 나타샤와 함께 데일 카네기의 티타임에 합류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얻는 인간관계의 결정적 비결, 데일 카네기와의 티타임. 내일의 걱정을 오늘 하지 마라.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하루의 노고는 오늘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명한 의사였고 옥스포드 대학교의 명예 교수를 지낸 윌리엄 오슬러 경이 예일 대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연설을 들어보자. 그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의 각 부분이 차례로 닫히면서 방수구역을 만드는 대형 기선을 예를 들면서 길고 긴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닫아두라고 충고했다. 그렇게 할 때 오늘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슬러 박사는 내일을 대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해야 할 일에 모든 지성과 열중을 바치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미래란 바로 오늘입니다. 결코 내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이리저리 얽매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소모되고 염려나 고민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의 문을 닫아두고 오직 오늘을 위해서만 충실히 살아가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거의 모든 걱정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오며 결코 현실에 건너하지 않는다. 걱정은 현대인의 질병이다. 어느 날 저녁 이웃이 찾아와 가족들 모두 천연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전하는 말 때문에 뉴욕 시내는 가는 곳마다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예방접종은 병원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공장에서도 실시되었다.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밤낮으로 동원되었다. 도대체 이 소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뉴욕시에서 8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약 800만의 인구 중에서 2사람의 희생자로 이런 대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뉴욕에서 오래 살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걱정이라는 정신적인 질병, 천연두의 수천 배, 수만 배에 달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애에 대해 경고해준 사람은 없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약 10%가 걱정이나 감정적 갈등으로 신경쇠약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제 누군가 그 점에 대해 경고해야 하지 않을까? 할 일 없이 자신이 만족하는가 아닌가 따지는 것, 그것이 걱정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자기 생각의 덫에 빠지지 마라.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들은 자신을 선량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왜 금고털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럴듯한 이유로 설명한다.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애써 정당화시키고 자신은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올바른 생각과 잘못된 생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올바른 생각은 원인과 결과를 연관시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이르게 하고, 잘못된 생각은 긴장과 신경쇠약, 더 나아가 범죄적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걱정을 일으키는 생각은 불합리한 생각, 즉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잘못된 자기 생각이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되돌아오게 한다. 이미 일어난 불행은 받아들여라. 미국의 유명한 시인 휘트먼은 이렇게 외쳤다. 오, 맞서라. 밤과 폭풍과 굶주림에, 조소와 재난과 좌절까지도 나무와 동물이 그러하듯이. 당신은 나무나 짐승이 불행 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휘트먼의 유명한 시가 온 세상에 두루 알려졌지만 여전히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어두운 밤, 폭풍 후, 굶주림은 물론 자잘한 실패마저도 용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하고 한탄하고 있다. 고통과 걱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불행이 닥치면 우리는 걱정과 비탄에 짓눌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조차 놓아버린다. 상황을 바꾸고 불행에서 빠져나갈 궁리부터 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오히려 절망에 빠져 운명을 원망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신마저 무너뜨리곤 한다. 결코 그러한 숙명론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닥쳐온 일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결코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을 인정한 다음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불행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강의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벤 포스트는 24세 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고 일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겪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정오하면서 반항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반항은 다만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배려해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전처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회한에서 회복되면서 그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문학에 취미를 붙여 14년 동안 1,400권의 책을 독파했다. 독서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음악에도 관심을 가져 한층 풍부한 내면 생활을 맛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직관의 힘이 넓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얻고자 했던 대부분이 사실상 무가치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독서를 한 결과 정치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공공 문제를 연구해서 휠체어를 타고 유세를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는 조지아주 국무 담당관이 되었다. 눈앞의 불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통만 증가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밝은 면을 먼저 보라. 한 어머니가 날마다 두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 날이 맑으면 우산을 파는 큰아이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다. 맑은 날에는 아무도 우산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작은 아이를 생각하며 또 걱정이 강물이었다. 비 오는 날에는 아이스크림 판매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이 맑거나 굳거나 어머니는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머니는 빠르게 늙었고 약해지고 병에 걸렸다. 이제는 자식들이 날마다 어머니를 걱정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찾아와 탁발을 했다. 어머니는 스님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다. 날이 맑으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살 테니 작은 아이를 위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우산을 살 테니 큰 아이를 위해 기뻐하세요.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 스님의 이야기가 그럴듯했다. 점점 그렇게 생각할수록 두 아들의 어머니는 점점 기쁜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한 생활을 되찾게 되었다. 늙어 빠진 불평가인 존 팔머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군에서 제대한 후 나는 혼자서 장사를 시작했다.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곧 부속품과 재료 구입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나는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늙어 빠진 불평가가 되고 있었다. 우울과 무력감으로 통 마음을 잡지 못한 채 가정생활까지 위기가 왔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고용하고 있던 젊은 상위 군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보세요, 팔머씨.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은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는데 잠시 가게를 닫기로 쓰니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경기가 풀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인데 항상 불만이시니 원. 저를 좀 보세요. 손은 하나밖에 없죠? 얼굴도 총상으로 반쪽이 났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늘어놓다가는 장사도 망칠 테고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전부 잃게 되지요. 이 한마디에 나는 몰락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았다. 나는 당장 옛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실행했다.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비극이다. 그 마음이 역사상의 온갖 전쟁이나 질병 이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고난은 행복의 안내자다. 한 미션 계통 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그처럼 위대하고 인자하시다면 어째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건강과 즐거움을 주지 않으셨지요? 교수의 대답은 이랬다. 만일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꼭두각시거나 혹은 인형극의 줄 매달린 장난감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고난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공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까요? 생활이 빚어내는 온갖 다채로운 느낌들은요. 언제나 즐겁고 만족스럽기만 하다면 우리는 뇌가 없는 로봇처럼 그저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살겠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자주적인 삶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고난은 과연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가, 지옥으로 가는 통로인가? 카네기는 고난이야말로 하느님이 인류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고 행복의 안내자라고 말한다. 고난은 선택의 자유를 알게 해주며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천국과도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의 경력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핸디캡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핸디캡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성공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뜻밖에도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돕는다. 분명히 그렇다. 밀턴은 장님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를 썼으며 베토벤은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더 훌륭한 작곡을 했는지 모른다. 헬렌 켈러의 놀라운 생애는 장님과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삼중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차이코프스키가 비극적인 결혼으로 자살 직전에까지 쫓기지 않았다면, 그의 생활이 슬픈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는 불후의 명작인 교향곡 비창을 작곡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지옥도 그렇다. 천국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학대를 받아도 좋고 약탈을 당해도 좋다. 단지 잊으면 된다. 1944년 15세 인넥 케르테스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혹독한 운명 앞에서 그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에 대해 고민하곤 했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마음에 약간의 즐거움이라도 남아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허기를 참으면서 음식물이 소중한 것을 알았으며 힘든 노력을 하면서 자유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 한켠에 간직한 희망의 빛을 의지함으로써 마치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고난 속에서 그는 모든 불행에 맞서는 법을 배운 것이다. 힘든 시절을 이겨낸 그는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여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당신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에 계신 옥황상제나 저성사자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다. 쉽게 말하자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심판관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말이다. 절대적인 행복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불행도 있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만들고 좌우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운명을 단 한 줄로 요약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울 것이고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또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질 것이며 아프다는 생각만으로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실패를 생각하면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피하고 멀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과 비극을 이겨내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말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우리의 내부에는 활용 가능한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환경만으로 인간의 행, 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 불행의 느낌은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지옥 또한 마찬가지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물론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이고 온갖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대부분 만족을 찾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친다. 설령 원하던 바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도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종종 방향을 잃고 시루에 빠진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찾아 나서는 첫 마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소유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추구한 바를 즐기며 맛보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식을 낳아 소유하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없듯이 다른 대부분의 가치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동안 생의 진정한 목표를 잊어버린다. 목표가 누리는 것이라면 과정 자체도 당연히 누리고 즐겨야 한다. 자, 그렇다면 늘 기억하자. 목표가 설사 달성되지 않아도 또 달성되어도 매일매일 추구하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 목표를 끝내 획득하는 것도 즐겁지만
무엇보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 즐겨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온갖 사물에 대해 가장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의 소득보다 낫다. 이 말은 직업적인 낙천주의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20년 동안이나 불황과 누더기, 기아에 시달리면서도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문학가이자 저명한 자담가로 명성이 높았던 사무엘 존슨의 말이다. 로건 피어설 스미스의 다음 이야기는 짧으면서도 함축성이 있다. 인생에는 목표로 삼을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일,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한 자들만이 둘째의 것을 성취한다. 생활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얻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대처하는 자세다. 걱정은 흔히 한두 가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당장 닥쳐온 문제를 앞에 두고 걱정한다. 그런데 일단 걱정하기 시작하면 애초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던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난관으로 바뀌어 버린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불쑥 솟아난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문제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걱정하면 할수록 당신 안에 들어온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데 반해 당신은 자꾸 작아진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변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처하는 당신이라는 존재다. 일단 문제가 닥치면 지나치게 오래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 길어야 30분 정도 고민했다면 다음에는 곧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다. 하나를 해결한 뒤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해도 걱정하면서 문제를 쌓아두는 편보다는 낫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일단 접어두고 다음 시간을 내서 차분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30분 내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나 걱정에 매달려 있다 보면 또다시 새로운 걱정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단을 내리려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령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문제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화요일이 되기까지는 그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골치를 앓거나 불면증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 사실들을 파악하는 데 전념합니다. 화요일까지 미리 사실을 파악해두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온갖 걱정은 지식의 빛을 받아 증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걱정은 사라지게 되죠. 허버트 E. 헉스와 카네기의 대화에서 30분 이상 고민하지 말며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더 이상 근심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가피한 현실은 기꺼이 인정하라. 나쁜 일이 생기면 설령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본능적인 두려움에 자신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서는 안 된다. 힘든 상황일수록 최대한 감정을 배제시키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통제력과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쉽게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태세를 갖출 수 있다. 다음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한결 편안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다. 매도 미리 준비하고 맞으면 다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상 아프지도 않은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미주리 주에 있는 낡은 폐가의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왼손 검지에 끼었던 반지가 못에 걸려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나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손가락이 다 나은 후로는 거기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고민한다고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인생은 불가피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면서 잊어버리게 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어느 사원의 폐허에 있던 묘비명을 잊을 수가 없다. 거기엔 폴랑드르어로 원래 그런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긴 항로를 가는 동안 갖가지 불쾌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즉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집착해서 신경쇠약에 걸려 일생을 끝마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존경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충고가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에 좌우되어 사태를 그르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자기 집 화단에 핀 꽃을 바라보라. 누구나 모두 빛나는 눈동자를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눈은 꼭꼭 닫아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동화 속 왕국을 꿈꾸어 왔으나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 왕국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꿈꾸듯 아름다운 생활이란 오직 동화 속에만 있을 뿐 현실은 잿빛 이외에 다른 빛깔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이 잿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가진 다채로운 빛깔을 마음 밖으로 던져버린 탓이 아닐까? 우리의 눈에 비친 하늘도 땅도 세상도 잿빛이다. 사람들은 항상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한다. 그러면서 길가의 가로수가 싹을 틔우고 대문 앞 화단에는 싱그러운 꽃이 피어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랑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는다. 세상은 원래 다채로운 것이며 저마다의 생활은 낭만과 감동을 간직한 한편의 동화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잿빛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지상 최고의 비극이다. 집 앞 화단가에 서서 눈을 감은 채 마음을 열고 심호흡하며 생활의 향기를 맡아보라.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가 꿈꾸던 세계의 주인공, 동화 속 왕자와 공주였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고민을 몰아내고 싶으면 다음의 말을 실행하라. 과거와 미래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1. 나는 미래를 근심하거나 아득한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동경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지는 않았는가? 2. 나는 과거를 후회하는 일로 현재를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3. 나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오늘 일하는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결심하는가? 4. 오늘을 산다는 것에서 인생의 더 많은 보람을 획득할 수 있는가? 5.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까? 다음 주? 내일? 아니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동화 속 왕국에서 생활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다. 왜 그럴까? 인생의 90%는 당신 뜻대로 된다. 데일 카네기가 말한다. 생활 속에서 90%는 모두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10%만이 그렇지 않다.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진정 우리가 불만스러워하는 일은 결코 많지 않다. 단지 우리는 만족스러운 일은 가볍게 여기고 10%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끝없이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저 10%에 기울였던 에너지를 자신이 만족하는 90%로 옮기면 된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과 근심을 더 좋아한다면 계속해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 뜻대로 되지 않는 10%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인간의 운명을 단 한 줄로 요약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카네기는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울 것이고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질 것이고 아프다는 생각만으로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거의 확실히 실패할 것이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하거나 최소한 성공에 가까이 갈 것이다. 자, 그러니 걱정은 접어두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의지를 펼쳐라.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 우리의 생활 속에서 90%는 뜻대로 되며 다만 10%만이 뜻대로 안 될 뿐이다. 당신의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사람의 일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깜짝하는 사이에 몇십 년이 어느새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아쉬움을 남긴다. 우습게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버스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 따위의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고작 사소한 근심이나 신경 쓸 거리에 지나지 않는 파리 한두 마리를 잡는데 온통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시간, 소망을 달성할 시간도 없다. 나이가 들어 영원히 눈을 감을 때쯤에야 비로소 생명이란 귀중하고 시간이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예전에 꿈꿨던 일들을 떠올리고 순식간에 지나버린 시절들이 안타까워 한탄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의 시간이 그토록 짧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늘은 우리에게 시간이 결코 많지 않음을 알려줬는데도 왜 그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에 묶여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즐거워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절실하게 느껴라. 인생은 결코 길지 않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간의 성품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부분 중 하나는 생활에서 도피하려는 것이다. 모두들 지평선 너머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꾸면서도 정작 지금 자기 집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은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스티브 리코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묘하다. 어린애들은 내가 청년이 되면 하고 말하고, 청년들은 어른이 되면 하고 말하고, 어른이 되면 결혼하게 되면 하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다음에는 은퇴하게 되면 하고 회한에 찬 말을 꺼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하게 되면 이미 지나가 버린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차디찬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라는 경치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벌써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인생이 매일 매 시간을 살아가는 것의 연속임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기억해라. 생명은 매우 짧다. 더 이상 사소한 일로 고민하지 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영국의 교회에 가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감사하라는 글귀를 읽을 수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 나의 두 눈은 얼마나 소중한가? 나의 두 다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당신 자신의 소중한 눈과 귀, 사랑스러운 아이들, 착한 아내 혹은 듬직한 남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재물 전부와 당신만이 가진 것 전부를 맞바꾸자고 한다면 당신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당신은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믿어주는 친구나 동료에게 감사하는가? 동고동락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 모두에게 감사 표시를 해보라.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이 정말 많은 행복을 가졌음을 알게 되리라.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자신이 남을 돕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며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더없이 즐거운 생각이다. 행복은 우리가 이기심을 떠나 이타적인 존재로서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인간관계와 그 행위에 대한 자연적인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윌리엄 제임스. 순간순간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감격하라. 높은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카네기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모두 정의, 정직, 성실, 공공의 질서 등 도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힌 사람조차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량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뜻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를 오해하고 또 반대한다고 해도 세상에 우뚝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링컨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예다. 그가 온갖 어려움과 반대 세력을 눌러 이기고 끝내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은 다만 그의 천성과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주, 정의, 평등 등 보편적 이상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천부적인 면에서 보자면 링컨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다. 더 높은 이상으로 그는 평범한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한 시대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카네기는 영원히 불멸하며 파괴되지 않을 고귀한 정신과 자신의 이상을 조화시킬 수 있다면 삶의 최고의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한다거나 일을 지시하고 일을 나눠주는 등 그런 일은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어라. 생텍쥐베리.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에 있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좋은 반반한 길만은 아니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전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충만한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이 얼마나 건조하고 단조로운 것인가. 니체. 사람의 신체와 영혼 속에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며 썩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잠재된 거대한 정신의 힘이다. 화는 수지가 맞지 않는 선택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지각색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데 사실 바보가 아니고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늘 무척 화가 난다. 그러나 화는 사실 수지가 맞지 않는 선택이다. 화를 내면 우리의 심장 박동은 더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며 부신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이러한 신체적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 이외에도 과격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화를 낸 뒤에는 이미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으려고 해도 불가능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느 쪽으로 보든 화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그런 까닭에 현명한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곧 자신을 가다듬고 평정을 유지하며 언쟁은 물론이거니와 과격한 행동 자체를 피한다. 화를 내봐야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화가 뿌려놓은 씨앗이 부메랑이 되어 공격해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내 친구가 중한 심장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 화가 나서 발작을 일으키면 죽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워싱턴의 어느 레스토랑 주인은 화를 내다가 발작으로 죽은 일이 있었다. 경찰 본부장 제리 스워트하우스의 편지를 보자.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8세의 윌리엄 피 케이브는 요리사가 접시로 커피를 마시겠다고 우겨대자 화가 치밀어 결국 사망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아갔지만 총을 손에 든 채로 심장의 발작으로 쓰러졌다. 금시관은 분노에 의한 발작으로 심장 마비사라고 했다.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나 화내지 않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영국의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조지는 문 닫기 이론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산책을 하였는데 문을 지날 때마다 지나온 문을 꼭꼭 닫았다. 자네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네. 친구가 말하자 조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렇네만 나는 평생 내가 지나온 문을 닫아왔어. 자네도 알겠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네. 문을 닫으면 동시에 지나온 모든 것을 문 저편에 남겨두는 거지. 그러고 나면 언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의 말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만약 당신이 달을 놓쳐서 슬퍼한다면 수많은 별빛마저 놓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말과 같은 뜻이다. 비록 과거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당신의 청춘이 있다 해도 그것은 먼지에 쌓인 따스함과 감동일 뿐이다. 당신은 왼손에 물그림자를, 오른손에 세월을 붙드느라 부지불식간에 현재를 잃어버릴 것이다. 당신과 나를 비롯한 그 누구라도 매 순간 두 개의 영원한 교차점, 즉 영원히 가버린 과거와 무한한 미래의 교차점에 서 있다. 우리는 두 개의 영원히 만나는 교차점에서 살고 있다. 한순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지금 이 순간에서 만족을 찾고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지금 두 영혼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서 있다. 즉, 영혼을 지속시켜 온 방대한 과거와 이미 기록된 시간의 최후까지 돌진하는 미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개의 영혼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다가는 육체나 정신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로 만족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부터 잘 때까지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밤까지는 운반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루 동안이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즐겁게, 끈기 있게, 그리고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생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오늘이란 네모 안에서만 살 수 있을 뿐이며 어제의 동그라미 안에 살지 않는다. 유쾌한 행동을 하면 유쾌해진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로 적응한다. 당신이 일부러라도 유쾌한 척하는 사이에
진짜 유쾌함이 어느새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믿지 못하겠는가? 한번 이렇게 해보라. 당신이 우울해지고 무료하며 기운이 빠질 때면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나가라. 턱을 안으로 당기고 머리를 높이 치켜들며 숨을 크게 들이쉰 채 온 몸을 햇빛 아래 두라. 미소 띤 얼굴로 친구들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되 힘주어 쥐라. 오해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을 짓누르는 상사나 경쟁자를 생각하느라 단 1분도 허비하지 마라. 웃어라. 마음이 전혀 즐겁지 않아도 모든 일을 향해 웃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웃는 표정을 보고서 차츰 고뇌가 사라지고 마음은 유쾌해질 것이다. 당신을 낙담시키는 일들을 하지 마라. 일단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생각하라.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먹었다면 곧장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이것이 당신이 하고 싶었던 위대하고 멋진 일이 아닌가. 세월이 흐른 뒤 당신은 이처럼 알찬 즐거움을 얻었고 고뇌는 가뭇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쾌활 응용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더 직접적인 의지의 지배하에 있는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는 의지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는 감정을 감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지 결심한 것만으로는 감정을 바로 바꿀 수는 없으나 행동을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쾌활함을 잃었을 때 자력으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쾌활한 마음 자세를 갖고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유쾌하지 않을 때 유쾌해지는 능동적인 방법은 유쾌하게 웃고 유쾌한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불면증이면 그 자체를 무시해라. 저명한 변호사 사무엘 운터마이어는 평생을 보통 사람처럼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대학 시절 그는 심각한 불면증으로 무척 고민했다. 그렇지만 의사들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즉 잠이 오지 않으면 곧바로 강의실로 가서 공부했고 애써 잠자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당연히 공부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불면증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고 하느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느님이 그를 보살펴 주셨는지 수면 시간이 매우 짧았지만 그는 크게 피곤을 느끼지 않았고 건강 상태 역시 줄곧 양호했다. 잠을 적게 자는 덕분에 일하는 시간은 동료들에 비해 훨씬 많았고 성과도 뛰어났다. 21세 때 한 소송 재판에서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당시 미국 변호사 수주 실적의 최고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는 81세까지 살았는데 평생 거의 하루도 잘 자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가 불면증 때문에 걱정하고 초조해했다면 그의 일생은 완전히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일로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마음 편히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뉴저지주에 사는 아이라 샌더너는 만성불면증으로 인해 자살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탁상시계가 울려도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각도 하고 지적도 받았지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잠들기 전에 탁상시계에 집중해 보라고 일러주더군요. 그런데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 되었죠. 그 지긋지긋한 탁상시계 똑딱 소리가 내 신경을 사로잡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잠이 들지 못했고 먼동이 틀 때쯤이면 거의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는 혼자 몇 시간씩 방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창에서 뛰어내려 모든 걸 끝장내버릴까 싶은 생각에까지 몰리던 생각 끝에 알고 있던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그에게 잠들지 않아도 괜찮으니 다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눈을 감고 가만히 휴식해 보라고 권했다. 그런 노력으로 그는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아이라를 자살 직전으로 몰고 갔던 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증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이다. 잠은 습관이고 휴식이다.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또한 우리가 꼭 잠을 자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즐거움의 근원은 베푸는 데 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잔뜩 실망하고 인류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원망할 때면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혈액 속에 이기적이지 않은 요소가 흐르고 있음을 반증한다. 2008년 3월 2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인류 진화 연구소의 연구원 호네크는 사이언스의 한 편의 글을 발표했는데 인류는 이타주의적 천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호네크는 인간 내의 복잡한 발육 과정을 관찰한 끝에 인류의 이타주의와 협동정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아 연구를 통해 영아가 18개월이 되거나 혹은 그 이전부터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질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류 사회 곳곳에서 인성이 본래 선하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힘써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행동들은 자기 만족감을 얻는 것을 빼면 일반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보답은 없다.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의 천성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다. 카네기가 이야기한다. 우리의 가장 순수한 즐거움은 남에 대한 사심 없는 베품에서 비롯된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행하겠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 또한 행복해지고 싶으면 남에게 대가를 바라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만을 보람으로 삼도록 하자. 가장 순수한 즐거움은 남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다. 원보다 삼각형의 호흡을 가져라. 동그랗게 생긴 원 하나가 있었다. 동그란 원은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라서 턴턴히 설 수 있게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삼각형이 된 원은 자신을 복구하여 아무런 결함도 없게 하고 싶어서 사방으로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 나섰다. 모자라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삼각형은 천천히 구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길가의 꽃과 나무를 감상하고 햇살과 이슬을 즐기며 작은 새와 수다도 떨 시간이 있었다. 어느 날 마침내 삼각형은 잘라져 나간 부분을 모두 찾았다. 무척 기뻐하며 스스로 완벽한 원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구르기 시작했다. 완벽한 원이 되었기 때문에 삼각형일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사방으로 굴러갔다. 너무 빨라서 그것은 길가의 꽃과 나무를 자세히 볼 수 없었고 멈춰서 작은 새와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결국 원은 빨리 구르는 것이 세상을 아무 재미도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바로 멈추더니 자신을 다시 삼각형으로 만들고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생활의 바퀴가 빠르게 굴러갈 때 우리는 기어이 완전해지려는 원과 같다. 날마다 필사적으로 굴러가지만 도리어 생활의 즐거움은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가끔은 자신을 삼각형으로 바꾸고 천천히 길가의 꽃과 나무를 감상하며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 초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숲속의 교향악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거나 빨리 살지는 말라. 세상의 어떤 것들은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단순한 것을 즐기는 능력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의 말을 들어보자. 단순한 것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어린아이와 동물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매력도 그 단순함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초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숲의 교향악을 노래 부를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단순성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즐겨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전투하듯이 일하며 살아간다. 아침에는 바빠서 식사를 못하고 점심도 대충 때우며 저녁은 접대하느라 바쁘다.
전업주부나 일하는 여성이나 모두 다 예외가 아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서 하루 쉬거나 머리가 아파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회사에 나가거나 가정사에 파묻히면 또 바빠서 모두 잊고 일에 파묻혀버린다. 몸과 마음을 모두 일에 투입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도 있고 날마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면서 무료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지만 어쩌지 못하고 다람쥐가 쳇바퀴에 갇혀 쉼없이 바퀴를 굴리듯이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거나 정령 퇴직할 때가 되면 벌써 흰머리가 나고 더 이상 생명의 아름다움을 즐길 힘조차 없어지게 된다. 인생은 단지 한 번뿐이다. 시간은 화살과 같고 행복을 즐기고 사람과의 정을 나누고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자연을 느끼며 살아갈 여유가 별로 없다. 왜 각성하지 않는가?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라. 인생은 정령코 한 번뿐이다. 쉴 시간이 없고 삶이 앞으로만 나가도록 재촉한다 해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움을 누릴 모든 기회를 잡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끔 하찮은 일로 마음을 어지럽힌다.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은 겨우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게 될 온갖 불평불만을 고민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위대한 사상과 진실한 애정, 그리고 영구적인 일에 바쳐야만 한다.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앙드레의 말로. 인생이란 멋진 탐험을 맛볼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어째서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전심전력으로 충실히 살며 즐겁게 생활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